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타임포어 마지막 서브섹션이고요. 이걸로 이제 타임포어 정리는 끝을 낼게요. 신세대 아빠들에게는 마땅한 역할 모델도 없고 암내자도 없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각자 헤매고 있습니다. 신세대 아빠들은 아직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왜 아기에게 유아 스페인어 교실과 같은 교육적인 활동을 시키지 않느냐고 책망하듯 말하는 엄마들에게 빡이 친다고 해요. 캐시 하나워는 집에만 있는 여자, The Bitch in the House라는 책에서 자신의 남편이 집안일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분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그저 일하기 싫어서 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어서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어쩌면 남자들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게 아닐까요? 2008년에는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 아빠들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가 있어서 육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아빠들의 참여가 활발했어요. 2011년에는 미국, 독일, 노르웨이, 영국 아빠들이 신세대 아빠로 변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주말에만 신세대 아빠가 되어요. 가족과 일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7년에서 2008년 사이 일과 가정이 각각 요구하는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파더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아빠들 가운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빠들은 일과 가정의 요구가 상충한다는 느끼는 비율이 엄마들보다 높았습니다. 요즘 중산층 부모들이 지나치게 아이들 중심으로 생활하는 탓에 아이들은 의존의 딜레마, 디펜던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모험도 못하게 되어요. 이것은 우클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가족 일상생활 Center on the Everyday Lives of Families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 30 이상 샘플 표본이 좀 낮지만 네, 이 30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또는 우리가 바쁠 때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우리 자신도 중독되어 있을 정도로 중독성 있는 첨단 기술 제품들을 첨단 기술 제품들은 아이들을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건망증이 심한 아이들로 만듭니다. 국립공중보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비베케 코스트헤드의 설명에 따르면 유치원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프로그램이 있지만 덴마크 부모들은 대부분 탄력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신성 불가침에 가까운 가족의 시간입니다. 브리짓은 덴마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놀랐어요. 어느 집에도 잡동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브리짓이 들은 대답은 매번 똑같았다고 해요. 덴마크 사람들은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지도 만들지도 모아두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브리짓이 덴마크를 찾은 이유는 호주의 사회학자 린 크레이그의 시간 활용 연구에서 덴마크 엄마들이 세계에서 가장 여가가 많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엄마들의 하루 평균 여가는 미국, 호주, 프랑스의 엄마들과 1시간 이상 차이가 났고 이탈리안 엄마들보다 1.5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덴마크 엄마들의 여가는 하루에 6시간 12분으로 덴마크 아빠들의 여가인 7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크레이그 연구에 포함된 다른 모든 선진국의 아빠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덴마크 엄마들의 여가 중 1.5시간은 순수한 즉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여가였어요. 덴마크 엄마들의 여가는 크레이그의 연구에 포함된
어떤 나라의 엄마들보다도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엄마들은 하루에 36분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국회 대변인 사무실을 책임져 셰렌은 덴마크 남자들은 요리와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를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셰렌 부부에게 브리짓은 덴마크 엄마들이 다른 나라 엄마들보다 많은 휴가를 누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물었어요. 그들이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인들은 성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여가에 무엇을 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고 해요. 이거는 사회적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죠. 덴마크 사람들은 일주일에 37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삼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시간 근무는 유럽연합의 노동시간 지침 Working Time Directive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노동시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럽의 어떤 나라도 주당 48시간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관대한 휴가 정책에 의거해 노동자들에게 매년 6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생산성이 높은 나라로서 생산성 순위가 미국 바로 다음이죠. 시간 활용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 남자들은 집안일과 육아에 덴마크 여자들과 똑같이 참여합니다. 이 점은 스웨덴 남자들도 같은데 덴마크와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남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덴마크인들의 육아법은 어떨까요? 덴마크 길거리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세워진 유모차 안에서 아기들이 자고 있곤 해요. 덴마크 여자가 뉴욕의 레스토랑 앞에 유모차를 세워 놓았다가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에서 덴마크 남자들과 여자들은 평등한 결혼과 연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일반 사회 조사에 있던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인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양가 감정을 보여줬다고 브리짓이 말하자 덴마크 사회학자들과 경제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비베케의 설명에 따르면 덴마크 사회는 구조적으로 여가 시간을 장려해요. 상점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고 평일에도 오후 7시가 넘으면 폐점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매장과 슈퍼마켓은 늦게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법률이 도입되긴 했어요. 인구 비율로 계산하면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센터, 체육시설, 지역 여가 레크레이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겨울철에 운영되는 100여 개의 얼음 수영 클럽에 가입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엔에서 최초로 발간한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어요. 미국은 11번째입니다. 덴마크 아이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축에 듭니다. 미국인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덴마크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맡기는 나라인데도 그래요. 덴마크는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덴마크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신뢰가 높고 부패가 적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도 상위권이에요. 결론적으로 덴마크에서는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브리짓은 덴마크 엄마들이 왜 그렇게 여가가 많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덴마크를 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곳에서 브리짓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더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빠의 참여가 없으면 엄마의 여가도 없어요. 이곳에서 브리짓이 듣고 떠들은 대답입니다. 덴마크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슬림 망명자들이 대대적으로 입국한 요즘에는 배타주의적인 경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여타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는 매우 행복한 나라인데도 역설적으로 청소년의 음주율과 자살률이 높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동거한 사람들, 혼자 아기를 낳는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지금 이 순간에서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덴마크 특유의 미학이에요. 덴마크인들은 이것을 휘게라고 부릅니다. 브리티스는 이것을 덴마크에서는 어느 미국인에게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휘게는 기대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자는 것이에요. 덴마크 사회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인 얀테의 법칙, 얀테의 러가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며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회적 명령이에요. 여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여가의 기준은 정해진 시간을 어떤 활동으로 채우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활동이라도 그것에 대한 느낌은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권 박탈의 결과라고 한다면 진정한 레알 여가는 자신에게 그 경험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과 선택권이 있다고 느낄 때 가능합니다. TV 시청은 현대인의 시간을 아주 많이 잡아먹는 활동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TV를 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정한 여가가 선택권의 유무에 의해 정의된다고 한다면 대개의 경우 TV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TV를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숭배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결정을 내리는 일 자체가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스튜어트 브라운은 우리가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와도 같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말해요. 첫째,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몰입과 비슷한 상태예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런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둘째,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감탄하게 되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황에서나 다 적용됩니다. 1938년 네덜란드 역사학자 요한 후이징아는 지적이고 이성적인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우수하고 복잡한 종족이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의 주장에 따르면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는 우리의 두뇌를 복잡하고 정교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며 반응 시간, 반응 속도와 사교성을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놀이는 복잡하고 정교하고 유연하고 반응이 빠르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과 사회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심리치료사 데이비드 하트만과 다이앤 짐바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양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 모두의 마음을 쏟는 상태라고 합니다. 양가 감정의 반대편에는 모호한 미묘한 차이, 역설에 대한 철저한 거부가 있습니다. 그럼 양극단의 중간은 무엇일까요? 양가 감정을 느끼면서도 모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임4의 이런 모든 이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요. 네,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옴.